자, 축덕과 추갈못이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숙덕 16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리액션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요. 갑자기 왜 이래요? 다들 적응한 되게. 그 사람이 많다 보니까 뭔가 흥이 나는 것 같네요. 아니, 월요일 오전보다는 아무래도 저녁이 확실히 좀 더 에너지는 생기는 것 같아요. 오전은 사실 너무 Monday 힘든 경향이 좀 있지 않나요? 월요일은 항상 좀 안 좋죠. 모든 사람들에게 나쁜 월요일 요일이죠. 좋아 이거 아시는 분. 그리고 이제 월요일 저녁은 사실 이제 좀 안 좋은 요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잔씩 하고 그래야 되는데 목이 많이 내리시나 봐요. 갑자기 월요일 얘기하니까 슬퍼져. 언제 기다려 또 막 목이 이런. 많이 메이시네요. 네. 자, 어떻게 뭐 다들 주말은 잘 지낸 거죠? 네, 잘 지냈습니다. 별일 없고. 오늘 이 기자가 굉장히 바빠 보여요. 아, 오늘 사실 휴가인데. 휴가? 예, 오늘 쉬는 세상에. 날인데. 일 때문에 나온 거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축덕숙덕을 빠질 수 없어서 나왔습니다. 우리 웬만하면 워라벨 하고 삽시다. 네, 너무 일만 하지 말고. 네. 수염이 거뭇거뭇하게 이렇게 나오신 상태. 괜히 확 그런 미안하네. 네. 네. 파이팅. 어떻게 뭐 휴가는 뭐 오늘 하루만? 월차? 네네. 근데 진짜 나온 거예요? 네. 이야, 이거 진짜 미안하네. 아니에요, 괜찮아요. 뭐 즐겁게, 무슨 즐겁게 회사에 하고 찍힌 거 있습니다. 있어요? 회사에 찍힌 거 있는 걸로 저는 눈치가 없어서 잘 모르는데 다들 찍힌 거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요? 너 이렇게 또 나한테 인사 한번 해주셔야죠. 네. SBS 스포츠부의 이정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네. 오늘 뭐 이렇게 어디 헐레벌떡 갔다 온 것 같아요, 또 느낌은? 헐레벌떡 갔다 온 건 아니고 아무래도 휴가다 보니까 집에서 취재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 많으니까 할 얘기가 많으니까. 질문거리들이 있어서 그거 전화로 이제 취재를 하다가 차가 안 막힐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목동은 4시부터 막혀요. 그러니까요. 목동이 그 원웨이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들어오는 게 진짜 막히죠. 한 번 또 잘못 들어오게 되면 길 못 찾고. 네. 맞아요. 그게 헤매면 있어. 또. 목동이 좀 어려워요 처음에. 과거 내비게이션 없을 시절에 그 모 감독님이 이제 그 여기 오시는데 야 SBS 보여. 그래서 금방 이제 방송 들어가고 준비하고 있는데. 맞아, 그거 있어. 보여도 못 찾아. 지금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럴 수 30분이 있구나. 지나도 안 오셔서 전화 드려봤더니 야, 나 인천 가고 있어. 거기 기다려봐. 야, SBS가 보이는데 야, 나 인천 가고 있어라고 얘기해서 그래, 자꾸 멀어지는 거냐? 여기 위험해요. 저는 맞아. 운전면허 처음 땄을 때 네네. 연수 봤잖아요. 네. 선생님이랑 여기 5번 왔어요. 진짜. 뭐야. 5번 왔어요. 혹시 잘못 빠지거나 이러면 헤매는 방법까지 해가지고 5번 연수 왔었어요. 그것도 출퇴근길만. 지금은 근데 뭐 그래도 내비게이션 다들 달고 다니시니까 네. 좀 덜 하세요. 네, 그럼. 저도 진짜 약간 길치, 그러니까 걸어다닐 때는 괜찮은데 운전할 때는 길을 몰라서 예전에 초창기 때 이렇게 경기장 돌아다닐 때 선배들이 저랑 안 다니려고 그랬어요. 선배들이 피곤하면 운전을 맡기잖아요. 회사 차를 맡기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안양에서 이렇게 선배가 눈을 감아, 야, 네가 잠깐 운전해. 그럼 서울을 가야 되는데 수원이야. 선배를 막 깨워요. 선배 서울 못 찾겠어요. 이러면 일로 가. 그러면 다시 수원에서 가요. 또 자고 있으면 또 부천 가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일부러 그러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운전 안 하시려고? 아니요. 진짜 몰랐습니다. 그리고 진짜 얼마 전에는 프로축구 연맹에 뭐 일이 있어가지고 뭐 웹드라마인가 뭘 찍는다고 어디로 인천에 있는 어디로 오라는 거예요, 도서관으로. 근데 약간 사이길 주택가 같은 데로 이렇게 가길래 그냥 갔어요. 근데 내 앞에서 차들이 막 달려오면서 하이빔을 키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그래서 역주행하셨어요? 내가 뭐야? 그랬더니 주려고 했더니 다 제가 역주행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역주행인데 어떻게 되냐면 다른 길로 빠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드레일 같은 게. 손 들고 진짜 몰랐어요. 가지고 주택가로 갔다가 와, 운전 진짜 조심해야 사고 안 나게 된다. 다행이네. 진짜 잘못했으면 진짜 팍 왔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네. 다들 운전 다 조심하시고요. 네. 우리 뽕 PD. 네. 국뽕축덕 뽕피디 박진영입니다. 네. 한 주간 잘 보냈고요. 지난주에 그 김동완 해설위원님 오셨잖아요. 네. 에이전트님. 그래갖고 오랜만에 이 팟빵에 댓글이 좀 많이 달려서. 그랬구나. 여기 더 이상은님도 그렇고 네가 가라 내가 갈까님도 그렇고 있는데 댓글 많이 달아주셨는데 그 중에 이제 네네. 멘탈 엘리언님 서울님께서 쪼우님이 방송인 줄만 알았더니 베테랑 에이전트셨군요. 여기에 자주 나와주면 좋겠네요라고 하면서 이정찬님과 또 하성룡 기자님의 또 칭찬까지 많이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그 방송 굉장히 재밌게 들었는데 좀 에이전트 산업과 현실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많이 얘기하신 부분이 많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었어요. 사실 지금 현실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안 좋지. 그러니까 많은 그 분들이 꿈을 꾸잖아요. 뭐 예를 들면 저희 때는 제리 맥과이어가 보고 되어서 그 영화가 다 망쳐놨어 아주 그냥. 근데 실제로 현실은 그렇게 장밋빛
아니라는 것. 특히나 요즘 이제 한국 축구의 K리그의 이적의 네. 시장이 좀 얼어붙어가지고. 근데 뭐 김동완 우리 동환이도 저랑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는 안 보여 길이 없어. 그때 지난주에 중학생 그 꿈을 갖고 있던 그 친구가 계속 꿈을 이어가야 될 텐데. 근데 그 친구가 또 현장에 올 때쯤이면 또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지금이 네. 좀 어렵다는 얘기니까 지금 좀 어렵다는 얘기고. 자 어떻게 주바페? 네. 저도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뭐 주로 많이 했어요? 요새 저 품맥골 다시 시작했죠? 네, 안 그래도 품맥골 이제 첫 녹화에서 첫 방까지 무사히 했고 주말에는 이제 쉬었는데 촬영이 없어서 쉬었는데 그냥 쉬는 김에 그 저희 이제 PD님하고 작가님하고 쉴 겸 갔어요. 경기장에 그냥 놀러 그냥. 브이로그도 찍을 겸 네네. 갔어요. 이제 축구장 가는 거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근데 같이 갔더니 일을 시키시더라고요. 아이고야. 분명히 뒤통수네. 그거구나. 네. 아니 저도 제가 잠실에 가서 서울 이런 경기 중계하려고 제가 수원 그랬는데 갔었거든요. 품맥골 메인 PD가 톡 있다고 온 거예요. 아무 말도 없어요. 이러한 거로 촬영을 해서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게 나 일하러 갔는데. 저는 뭐 주말에 쉬는데 수원에 경기를 보러 가신대요. 그래서 그러면 저도 그럼 같이 보러 갈게요 해서 그럼 간 김에 유튜브 찍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는 유튜브를 찍는다고 말을 했더니 갑자기 박 의원님이랑 뭘 해야 된대요. 그게 남해빈 PD의 작업 방식이군요. 저도 사실 시즌 진짜? 처음에 당한 사람이 좀 많네요. 개막전에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올 시즌 품맥골에 좀 인터뷰를 좀 맡아줄 수 있냐. 근데 저도 사실 굉장히 하고 싶었는데, 이제 야구도 취재해야 돼서 어려워서 좀 고사를 했는데 그게 남해빈 PD의 작업 방식이라는 거를 이 자리에서 알게 됐네요. 그날 뭐 했어요? 그러니까 제 브이로그면 굳이 주바페 중계석을 길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저 전반 후반 내내 주바페 진짜? 중계석 하고 이렇게 워라벨이 무너지는 현장을. 자, 남해빈 PD 화이팅! 네 사랑합니다. 이거 다 들으실 텐데 무슨 뭐 사랑합니다. 저희 축구 PD 관련해서 한번 불러야 되겠네. 남 PD를 한번 불러가지고. 그거 특집도 재밌겠는데요? 네. 그래서 네 기대가 돼요. 이번 약간 주에 청산 특집 되지 않나? 이현님과 제가 어떻게 나올지 제가 아주 기대가 됩니다. 저에게는 아예 대본을 써서 보냈어요 통으로. 그날 말씀하신 거죠? 오글오글거리게. 아이고야. 그러니까 해설위원이라고 보기보단 연기자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막 이런 거 뭐 이것도 그러니까 저도 편한 말투로 연기했거든요. 이렇게 하게 하더라고. 나 보러 온 거야? 나 지금 해설하러 왔는데. 나 지금 너랑 얘기할 수 없어. 그러면 수원에 있는 주바페 한번 가볼래? 이런 대사를 쳐놓은 거야. 내가 이게 뭐야? 저도 했어요. 전화 한 통화도 없이 톡으로만 그냥. 천명 배우 박 의원님. 여러분 이번 주 품맥골 기대해 주세요. 이게 나오는 건가요? 가야 되겠다. 야 그렇게 해서 내가 또 출연하는 거구나. 네. 저 그날 완전 거의 민낯으로 갔는데 갑자기 그 TV에 나오게 생겼어요. 뭐 또 우리 또 대장님이 하라면 해야죠. 뭐 네, 우리가 뭐 그렇습니다. 방법이 있나요? 자, 하여튼 우리 또 식구들이 또 일주일 또 열심히 재밌게 살았다니까 또 좋네요. 또 우리 또 다른 저희 또 식구들이죠. 많은 청취자분들이 와 진짜 많이 남겨주셨는데 조금 줄여서 한번 해볼까요? 먼저 네. 우리 주바페가 몇 개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후루루룩님이 네. XG인가요? 축구도 스탯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기자 중에 XG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는 곳이 없다면서 댓글을 남겨주셨거든요. 네. 저번에 스탯 얘기한 거에 대해서 또 지난번에 물어보신 뭐 것 같아요. WAR이 맞아요. 나왔었지 야구에서. 네. 그러니까 이거는 옵타에서 만든 통계 자료예요. 익스펙티드 골이라고 해가지고 그 슈팅이 벌어지는 장소 그리고 거기에서 골대와의 거리, 각도, 그다음에 골키퍼와 1대1이냐 아니냐, 수비수가 있냐 없냐 등을 고려해서 과거 30만 번의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 이 위치에서 이렇게 공을 잡으면 몇 %의 확률로 골을 넣더라. 기대 수치 같은 거구나. 기대값이에요. 기대값. 확률은 아니고 그러니까 기대값. 확률이 들어간 기대값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손흥민 선수가 좋은 평가를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옵타에서 개발한 X골, 그러니까 익스펙티드 골보다 실제 넣은 골 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선수에게 실제로 기대할 수 있는 골보다 더 많은 골을 넣었다. 결정력이 더 좋았다는 얘기네. 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많이 안 쓰잖아요, 그죠? 우리나라엔 그만한 데이터가 일단 없어요. 그렇죠. 30만 번의 아까 누적이 필요하다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옵타 익스펙티드 골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축구라는 게 과거의 축구와 오늘날의 축구가 다른데. 네, 그리고 이 선수가 오른발잡이가 아닌데 똑같은 상황에서 오른발로밖에 찰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그런 그러니까 선수 개개인의 능력은
제가 알기로는 평가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산이 되지 그런 않아요. 것까지 다 변수가 들어가 있진 않은 기대값이다. 네. 아 근데 가끔씩 이걸 하면서 듣지만 이 기자가 진짜 똑똑하고 많이 알아요. 아니에요. 아 진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알지? 아니 그래서 안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요즘에 많은 분들이. 왜냐하면 스테이시 이제 옵타나 되게 많이 쓰고 있잖아요. 요즘 기자들도 기사에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수치를 쓰고 그리고 있고.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 축구를 막 좋아하시던 분들이 축구와 관련된 종사 일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진입장벽을 박무성 위원님 같은 분들이 해설위원회 자리는 깨주셨고 과거에는 사실 그 부분도 경기인들의 자리였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경기 분석에 관한 부분도 많은 분들이 내가 축구 선수 경험은 없지만 축구를 워낙 좋아하고 재밌어 하니까 이런 방법으로 팀에 관여하고 싶다라는 꿈을 꾸시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이게 사실 해외 같은 경우는 팀들이 이런 것만 숫자나 이런 걸 분석하는 팀이 따로 있기도 하고 혹은 회사가 있기도 하고 근데 있죠. 우리나라는 좀 회사가 있는 거죠. 팀마다는 이렇게 구축되어 있지는 않지만 회사가 있어서 회사에서 요새 보면 뭐 프로축구 연맹이나 팀과 관련한 이런 스탯들을 막 내오죠. 그런 회사로 취업하고 싶으신 분들도 꽤 있어요. 그다음에 영국이나 독일에는 유명한 이거에 대한 학교도 있고요. 예, 잉글랜드에는 그 미들섹스 대학인가 이쪽에서 그 통계와 관련한 상당히 많은 축구 통계나 스포츠 통계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 근데 우리 기자가 진짜 많이 알아. 아니에요. 저 대단해요. 자, 두 번째. 네, 이경섭님이 보내주셨는데요. K리그 로컬룰인 U22 규정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K리그에서는 출전 선수 명단에 U22 선수를 2명 이상 포함되어야 선수 교체 가능 인원이 보장됩니다. 하지만 올해까지 군경팀은 U22 룰의 예외 적용을 받습니다. 여기서 생긴 궁금증이 현재 아산은 의경 선수들과 민간인 축구 선수들이 혼합되어 있는 형태인데 그렇다면 아산은 U22 규정에 해당되나요? 아니면 예외인가요? 기사를 찾아보려고 해도 없는 것 같네요. 간단하게 됩니다. 다음 됩니다. 질문. 네, 아, 다음 진짜? 질문. 네. 야, 되는구나. 예. 야, 그러니까 22세 규정에 해당된다. 네. 알겠습니다. 오. 그리고 우리 전에 얘기하다가 뭐 23세, 22세 갖고 좀 왜 한 살 그것도 어리겠냐? 물어봤어요.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그 왜 한 살이냐? 왜 한 살? 한 살을 왜 줄였냐? 그리고 도대체 축구에서 그럼 U23과 U22, 어떤 22라는 의미의 숫자 차이가 어떤 있냐? 크리티컬한 네. 차이가 있냐? 맞아요. 원래 22세로 하려고 그랬는데 구단들이 반대해서 23세 하나를 올려줬던 아, 거고. 너무 어리면 그걸 네. 다 어떻게 우리가 채우냐 이런 것 때문에. 그리고 뭐 외국에서는 그 18세에서 22세를 본대요. 그러니까 주로. 잠재력이 있는데 이 시기를 잘 보내야 아무튼 프로 선수로서 포텐이 터지고. 예, 네. 그런 부분에서 18에서 22세 구간을 본다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22세를 하려고 그랬대요. 근데 뭐 구단들의 반대로 23세 했다가 뒤늦게 이해되네, 적용하는 이해되네. 느낌이네요. 그때 한참 막 왜 한 살 한 살. 계속 얘기했었어. 무슨 차이가 이렇게 한 살과 독일 얘기 같은데. 제대로 바꿔 막 이랬는데. 아직도 근데 솔직히 약간 도대체 무슨 차이일까? 약간 아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끔씩 그 저기 있어요. 프로축구에서 하는 걸 보면 바꾸는 걸 보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다고 이렇게 바꾸지 뭐 이런 게 좀 있죠. 네. 자, 다음은 토트넘과 손흥민에 대해서 보내주신 HKINIL 엘렌인가? 이메일 그분이 주소로 보내주셨는데 보내주셨죠. 토트넘 경기 보고 분이 안 풀려서 질문 드려봅니다. 손흥민은 요새 대체 왜 그럴까요? 아시안컵 갔다 와서 펄펄 날고 골도 잘 넣더니 그 사람은 어디 가고 도무지 시원한 치고 달리기도 없고 아예 교체 출전에 그나마 기여도도 낮았다는 평가까지 나오네요. 그런데 이게 다 케인의 부상 복귀 이후에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케인이 복귀한 후 손흥민이 최전방에서 골잡이로 뛰던 토트넘보다 어째 팀 전체 활력이 더 떨어지는 느낌입니다. 뭐 이렇게 되게 아쉬움 가득하게 저 보내주셨네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술적으로 뭐가 필요한 겁니까? 뭐가 필요한 네. 겁니까?라고 물어보셨는데 저 원래 뒤에 토트넘 얘기를 할까 했는데 지금 나왔으니까 토트넘은 여기서 네. 얘기하고 그냥 네, 정리하고 넘어가죠. 가보죠. 손흥민 선수와 묶어서. 왜냐하면 이거 한 달 바로 대표팀 가면 좋을 것 같으니까. 이 얘기 참 많이 하지 않았나? 아무튼 그 우리 박진영 PD는 어떻게 생각? 진짜 아까 막 한숨을 막 왜냐면 쉬던데. 네, 그리고 감탄사가 막 참을 수 없는 감탄사가 막 나오고 그리고 약간 이런 관점이 약간 국뽕의 관점에서 나오는 관점 아닌가요? 야 케인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해외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네티즌? 네. 말도 더듬어.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지난 경기 소튼전에서 왜 손흥민을 선발 출전 안 시켰냐 잘하는 선수를 그렇습니다. 사실 손흥민 선수가 뭐야 갑자기? 그 사우스햄튼에 대한 손흥민이 골이 많이 넣고 막 그랬잖아요. 좀 좋은 기억 있잖아요. 막 기억이 나는 거 막 요시다 마야 선수를 막 뚫고 가서 괜히 막 그런 그림이 있는데 역시 한일 네, 그런 감정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그림이 항상 있는데 교체라는 거에서 좀 의아했고 거의 뭐 도르트문트전에서 일찍 빼줬었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고 사실 좀 케인이 들어오고 나서 뭐라 해야 될까요? 너무 케인한테 몰아주는 건 아닌가? 좀 공격이 단순화됐다는 느낌이 많이 있고 사실 그것 떠나서 사실 좀 저는 데니 로즈가 너무 못하는 것 같아요 요새. 네. 좀 다른 선수를 영입을 여름에 했어야 됐는데 지금 포털 사이트 댓글 네. 정리가 되는 듯한 느낌이에요. 댓글에 그래요? 가장 많은 내용들 지금 종합해서 우리 분하신 우리 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신 내용을 전달해 드립니다. 네. 데니 로즈 바꿔야 돼요. 네. 혹시 뭐 조합회는 어땠어요? 그냥 느낌이라도 데니 로즈 느낌이라도. 선수는. 아니 뭐 손흥민 관련해서는 뭐 어때요? 그냥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이제 오뉴스에서 오클릭이라는 코너를 하고 있는데 스포츠 많이 다루던데요? 네, 스포츠를 되게 많이 다뤄요. 그건 그래서 본인의 의지예요? 아니면 그냥 아니 이제 아이템이 이제 있으면? 선정돼 있는데 제가 손흥민 선수의 소식을 꽤 많이 전했어요. 뭐 올해 선수상 받은 것도 그렇고 뭐 런던 손흥민 선수상? 선수가 1억 유로의 사나이가 됐다는 그런 것도 그렇고 많이 다뤘는데 은근히 급격히 가십을 많이 다루더라고요. 이 코너가 그렇더라고요. 심지어 난뉴스의 종합뉴스 프로그램이거든요. 인기 검색어 스포츠 뉴스에도 못 들어가는 그 가십들이 요새 뉴스도 시청률이 중요해서 그래. 이해하자고. 제가 이해하자고. 고르는 건 아니에요 아이템이 그건 아닌데 손흥민 선수를 많이 다뤘는데 요 몇 주 부쩍 손흥민 선수에 대한 소식이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주죠 네. 지금 계속 그래서 이어지고 있으니까. 왜 그러지 했는데 이제 최근 좀 부진한다는 얘기를 듣고 1억 유로의 사나이 그 아이템 이후로 손흥민 선수를 지금 만나 뵙지 못하고 있어서 손흥민 선수가 다시 좀 분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심리학 중에 귀인 이론이라고 있잖아요. 네, 뭔가 일이 터지면은 어딘가에 이유가 있다. 근거를 이렇게 봐야 돼. 근데 요 근래 케인이 나오고 계속 게임을 못 이기니까 사람들은 이유를 거기에 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케인이 나오니까 그런 거다라는 게 있고 저는 그게 있어요. 이 팀의 에이스가 물론 지금 골을 잘 넣어주고 있지만 뭔가 전반적인 팀의 분위기에 해가 가하면은 이거를 감독 입장에서 그래도 뺄 땐 빼야 될지 안 그러면 계속 이걸 풀타임을 출전시켜야 될지. 케인이 해를 가한다 토트넘에? 저는 여기까지 온 해는 거야 아니지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와. 저는 그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건 있어요. 요렌테 선수랑 손흥민 선수가 나왔을 때 승승장구 잘했잖아요. 예. 그러면 저는 요렌테 선수를 오히려 좀 더 적극 기용하면서 케인 선수랑 적당하게 이렇게 경기를 나눠 가지면 된다고 생각을 3경기 하는데 연속골을 넣은 선수가 팀의 해를 가. 아니 박연님 내가 표정은 국뽕이다. 지금 어디까지 말하나 보자 약간 지켜보는 표정이에요. 아니 말을 종합하면 이거네. K는 프리미어리그 수준의 선수가 아니다. 더 뛰어난 선수죠? 네, 더 뛰어난 선수죠. 네. 토트넘에 있을 필요가 없다. 레알 가자. 어때요 우리 기자는? 저는 사실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좀 많고요. 도르트문트하고의 2차전에서 손흥민 선수가 못했나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그 경기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그런 부분은 있어요. 15분 만에 위치를 바꿔줬어요. 투톱으로 나왔더니 잘 안 풀렸던 모양이에요. 감독이 바로 손흥민 선수를 불렀죠. 왼쪽으로 불러서 왼쪽으로 옮겼죠. 그러고 나서는 제가 보기에는 뭐 아까 돌파 없었다고 하는데 돌파도 보여줬고 실제로 그 페널티킥을 얻어낸 거나 다름없는 장면도 만들었거든요. 그런 점을 본다면 뭐 5경기 연속 골이 없으니까 조금은 답답해 보이고 우리 그런 심리 아닐까 싶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손흥민 선수의 골을 기대했는데 없어. 자 하이라이트 보고 싶은데 하이라이트를 보니까 별게 없어. 그러면 손흥민이 부진하구나 라고 이렇게 좀 많이들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근데 도르트문트하고 2차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사우스햄튼전을 보면 전반과 후반이 전혀 다른 팀이었습니다. 그냥 토트넘은. 전반은 정말 플레이가 잘 됐고 후반은 정말 안 됐어요. 근데 그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점이 있을 텐데 일단은 첫째는 감독이 벤치에 없었죠. 그래서 징계를 받아가지고. 예.
사우스햄튼의 전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봐요. 문자로 하니까 내가 봤을 때 타이밍을 늦었을 것 같아. 계속 문자로 하다 문자로 야야 좀 빼. 전화하고 와. 그리고 많았을 거 랩이랑 아니에요. 앞뒤로 앉아니까 랩이랑 앞뒤로 앉아가지고 아이고, 악수하고 뭐 불편. 우리 사장님하고 경기 같이 보고 있는 거잖아 지금. 하나는 되게 심정이 좋네. 뭐였냐면 우리가 경기장 사람 많을 때 가면 무슨 현상이 일어났냐면 톡이나 문자가 안 가요. 맞아요. 안 돼요. 그래서 나 계속 그거 보면서 저거 안 갈 수도 있을 텐데. 안 가잖아요. 특히 영국이 통신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지하철에서 잘 전화 안 터지고. 차라리 무전기를 쓰지 왜 여기서 문자로 그걸 보내는지. 무전기가 훨씬 잘 듣겠다. 그러니까 그 영상을 보지 않으면 괜찮거든요. 무전기 써도 되는데. 그리고 아무튼 경기 후에 이제 그 포체티노 감독의 평가기도 하지만 후반에 우리 선수들은 거만했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1대0에서 동점골 넣는 상황을 보면 수비수 4명이 있었는데 4명이 쪼르륵 그냥 공을 흘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을 볼 때 토트넘이 후반에 경기력 자체가 그냥 훅 떨어진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뭔가를 바꾸기에는 좀 어려웠던 게 아닌가. 그리고 뭐 왜 그럼 선발이 아니었냐? 지쳤으니까 안 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그냥 들어요. 근데 저는 요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이제 손흥민 선수가 최근 4게임 중에 슈팅을 단 3차례밖에 리그 경기에서 그런 데이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케인 선수가 오고 나서 그런 데이터 변화가 생겼단 말이죠.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그걸 일단은 기본적으로 너무 당연한 거죠. 그렇긴 케인이 왔기 때문에 공격수의 슈팅이 분산되는 건 당연한 거고 케인 같은 경우는 뭐 이번에 이제 부상돼서 빠진 시기가 있었지만 부상을 당하지 않고 그렇게 그냥 있는 시즌은 거의 압도적으로 시즌마다 항상 개인 최다 슈팅 보유자예요. 기본적으로 가장 슈팅을 좋아하고 많이 때리는 선수죠. 또 잘 때리고. 그러니까 분산되는 건데 제가 봐서는 지금 문제는 본질적으로는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손흥민의 문제가 아니라 혹은 손흥민을 둘러싼 문제가 아니라 이건 지극히 우리 관점이니까 이해를 해요. 우리는 당연히 우리 관점으로 보지 뭐. 그럼 당연히 손흥민 선수 위주로 보는 게 무슨 이상한 거 아니에요. 맞는데 조금 더 이렇게 프레임을 다르게 확장시켜서 놓고 보면 지금 토트넘이 문제거든. 토트넘이 문제예요 지금. 지금 리그에서 계속 승리 거두지 못하면서 결국 4위 안에를 수성하는 것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고. 근데 왜 그럴지 이렇게 다시 이렇게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 두 번의 이적 시장에서 선수를 한 명도 안 사줬어. 그럼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뭔가 전술적인 변화를 주거나 아니면 체력에 문제가 있는 선수들을 효과적으로 자꾸 로테이션을 쓰면서 더 경기력을 유지해서 더 잘하거나 이게 안 되고 있거든요. 최근 만약에 이거를 덴마크 사람들의 입장으로 한번 봐요. 덴마크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모여서 팟캐스트를 한다고 생각해봐. 야 에릭센 요새 야 케인 때문에 에릭센 막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에릭센도 좀 지쳐 보여요. 제가 봐서 확실히 아주 좋았을 때가 아니에요. 그리고 예전에 손흥민하고 케인이 이렇게 섰을 때는 그러니까 두 명이 중앙에 이제 쓰게 되면 알리나 에릭센이 동시에 나왔을 때는 분산되는 효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새 보면 이제 에릭센 이번에 돌아오긴 했는데 알리가 돌아왔는데 에릭센 혼자서 있을 때는 상대는 아주 쉬워요. 에릭센 정도 발을 묶으면 나머지는 다 롱볼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롱볼 들어왔을 때는 사실 손흥민 선수가 제대로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가 없거든. 그런 팀의 문제를 봐야 되고 또 하나는 측면에 풀백은 잘 봤어요. 진짜 맞아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중앙이건 측면이건 간에 특히 이 왼쪽에 있는 선수들과의 이 동선의 움직임이 중요한데 로즈가 거의 제가 봐서는 최근에 최악이고 벤 데이비스도 좀 좋지가 않아요. 근데 이것도 지금 현지에서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풀백을 그동안 그렇게 바꾸지 않거나 투자하지 않았던 거에 대한 결국은 지금 그거에 대한 결과를 얻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안 샀을까요? 일단은 뭐 경기장을 새로 짓고 그다음에 원래 레비 회장의 철학이 그 스탠포드 캠브리지 경제학인가 나왔던 친구죠. 그러니까 뭐 그런 수에 되게 굉장히 사람이라 경영과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를 많이 하지 그렇게 투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지금 최근 두 번의 이적 시장에서 지난 여름에 안 샀고 이번 겨울에 안 샀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원들 갖고 그러니까 상대로는 뻔해. 토트넘 이번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아는 거죠. 전술도 이제 보이고 다. 누구 똑같은 선수들 바꿔봤자 요렌테야. 바꿔봤자 저거 누구야? 저기 라멜라라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까지 토트넘이 뭐 우승 경쟁을 하고 이 위치에 있었던 게 상식적이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봐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체티노 감독이 전술적으로 임시 방편에 임기응변을 해온 게 여기까지인 거고 저는 앞으로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그 소화한 선수들도 대단한 거죠. 사실. 그리고 그 관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우리가
외신을 볼 때 영국 관점을 많이 인용하게 되거든요. 영미의 그렇죠. 관점을 그렇죠. 그냥 뭐 우리가 사회 기사 정치 볼 때 미국 기사 많이 보는 그런 거죠. 거랑 비슷해요. 우리가 영어권 그러니까 기자들도 외신을 받을 때 일단 영어권 기사를 빨리 받아들이는 게 편하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 영국의 시각을 보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난 경기 같은 경우에는 영국의 시각은 알리의 복귀에 사실 맞춰져 있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손흥민에게 눈이 안 가요. 그런 점에서도 뭐 좀 확대 해석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죠. 저는 뭐 그건 동의합니다. 우리 국내 팬들이 지금 손흥민 선수 활약 보면서 아쉬워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이거는 매우 당연한 거고 앞으로도 뭐 이랬을 때 K는 혼돈 날 수도 있고 그래요. 그거 갖고 뭐라고 안 해요. 근데 이제 그 프레임도 하나 있지만 다른 프레임, 그러니까 다른 관점으로 보면 다른 게 좀 보이기도 하고 그거는 지금 토트넘의 팀 사정하고 물려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나중에 혹시 만약에 뭐 특집이면 한번 해볼 때 더 깊게도 한번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도로 청취자와 그 묶어서 토트넘 얘기도 한번 손흥민 선수와 묶어서 해봤고 네. 더 앞으로 메일 보내주실 분들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fb@sbs.co.kr로 많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메인 디쉬입니다. 자, 오늘 네. 메인 요리인데 오늘은 방금 저희가 사실 팟캐스트를 월요일 오전에 주로 하는데 오늘 밤에 이렇게 네. 저녁에 모여서 하는 거는 국가대표팀 벤투 감독의 국가대표팀이 발표가 됐는데 요거를 명단을 보고하자. 정말 잘 기다렸네요. 네. 야, 명단이 재밌습니다. 네, 재밌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의미로 참 기대를 많이 해볼 수 있는 그런 명단이기 때문에 요 얘기를 하고 나머지는 좀 이슈 있었던 경기들 위주로 몇 가지만 정리하고 끝내볼게요. 네. 자, 일단 저희가 재밌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재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선수들이 뽑혔는지 주합회가 한번 쭉 설명을 해주시죠. 네, 총 27명의 선수들이 뽑혔고요. 27명? 네, 골키퍼에는 이제 김성규 선수, 조현우 선수, 구성윤 선수가 이제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삿포로에 뛰는, 네, 네. 김진현 선수가 이제 국가대표 은퇴를 해서 이제 구성현 선수가 새롭게 들어왔고요. 수비수에는 김영건 선수, 김민재 선수, 정승현 선수, 박지수 선수, 권경원 선수, 홍철 선수, 김진수 선수, 김문환 선수, 최철순 선수까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에 정우영 선수, 주세종 선수, 황인범 선수, 이진현 선수, 김정민 선수, 백승호 선수, 이재성 선수, 이승우 선수, 손흥민 선수, 권창훈 선수, 이청용 선수, 이강인 선수, 나상호 선수까지 이렇게 미드필더에 있고요. 공격수에 이제 지동원 선수와 황의조 선수 이렇게 둘이 있습니다. 총 27명입니다. 27명 뒤에 다 선수를 붙이려니까 좀 힘들긴 하네요. 네. 그죠? 하지만 한 번도 쉽지 않고 중간에 얘기했던 정우영은 바이에른 뮌헨에 뛰는 네. 그 어린 정우영이 아니고 알사드. 알사드 네, 정우영 선수입니다. 자, 일단 이 기자 특징은 좀 모르고 어떻게 잡아볼까 일단. 그냥 기자들이 제목 뽑기에 제일 좋은 거는 18살 이강인 뽑혔다. 그러니까 아주 핫하더라고요. 19살인가요? 18살. 18. 네. 17에서 만으로. 지난번 2월에 생일 지나서 만으로 18. 만으로 18. 01년생. 네, 아무튼 그 부분이 제일 화제가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백승호 선수 역시 마찬가지죠. 네. 최초 발탁이니까. 연령별은 뛰었지만 네. A 국가대표팀에 일단은 이 팀의 구성, 그러니까 우리가 아시안컵과는 달라진 점을 보면은 그렇게 두 선수가 가장 눈에 띄고, 그리고 뭐 권창훈 선수가 복귀. 오랜만에 복귀. 부상에서 씻고 돌아왔으니까요. 복귀한 게 또 눈에 띄고, 이제는 이제 볼 수 없는 이름이 된 기성용과 구자철 구자철 선수가 이제 빠진 부분도 네. 사실은 오늘 예, 명단을 보면서 든 생각이었습니다. 일단 특징이 좀 그렇다. 우리 봉 PD는. 네. 뭐 이강인 선수가 워낙 뜨거운 감자였으니까 뭐 네. 그 부분에서는 진짜 뭐 팬들의 기대가 많이 크고 저는 한 가지 또 우려가 있습니다. 어떤 우려요? 이때까지 이승우 선수가 이제 대표팀 차출이 되면은 왜 안 내보내냐 그런 말이 많았잖아요. 이게 혹시 이강인 선수한테 가지는 않을까? 물론 저희가 이제 AMH 기간 2경기가 있고 뭐 이제 또 친선 경기니까 선수 교체를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강인 선수가 충분히 나올 수도 있겠지만 뭐 이강인 선수도 그렇고 백승호 선수도 그렇고 둘 중에 한 선수라도 만약에 안 나오게 된다면 또 막 한번 댓글이 대망진창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는 좀 있습니다. 네. 되게 댓글에 민감하신 것 같아요.
근데 댓글을 좀 제가 팟빵 내고도 제가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과거 슈틸리케 감독이 댓글에 좀 민감하셨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론이죠, 여론. 네. 아 여론 그렇죠. 간단히 보면은, 예. 있는 우리 뽕PD님. 우리 어땠어요 주바편은 이렇게 딱 명단 보면서 느낌? 느낌 그냥. 저는 이제 맨날 이제 축덕숙덕 때 이강인 선수나 백승호 선수가 다음 명단에 뭐 들어올지 안 올지 가끔씩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진짜로 포함이 돼서 이 선수들이 여기 불러오는 것만으로도 뭔가 그 선수들의 분위기에 다른 뭐랄까 다른 활력 프레시. 그런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었고 근데 27명까지 부르는 건 많이 부르는 거 아닌가요? 역대 많이 부르죠. 많이 그죠? 부르는 거죠. 네, 많이 부르는 편이죠. 그래서 근데 이것도 걱정했었어요. 이승우 선수도 매번 불렀었는데 경기 출전 안 했을 때 사람들이 되게 뭔가 좀 왜 불렀냐 그럴 거면 유럽에서 뛰고 있는데 컨디션 나빠지게 물병 그런 또 게 발로 있었는데 차고. 이제 이강인 선수는 특히나 나이도 굉장히 어리고 백승호 선수도 이제 사람들이 기대하는 게 있고 보고 싶은 모습이 있는데 벤투 감독님이 쉽게 기용을 할까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강인, 이승우, 백승호 이런 선수들이 지금 대표팀에서 주전급은 아니죠. 그럼요. 네. 지금 뭐 현재로서는 뒤를 바치는 어린 선수들이니까 지금으로서는 뭐 예를 들어서 황의조, 손흥민, 이재성, 권창훈, 뭐 이청용 이 정도 라인들이 아마 위쪽을 좀 공격 근데 주전으로 나올 것 같고. 미드필더는 진짜 선수들이 많은데 수비가 그에 비하면 조금 좀 적게 뽑힌 것 네, 같다.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저는. 근데 전체적으로 27명이라 포지션별로 2명 이상씩은 다 뽑긴 했어요. 그러니까 워낙 지금 미드필더를 많이 뽑아서 상대적으로 네. 좀 없어 보이지. 되게 많아 보여가지고. 네네네. 이 대표팀에서 조금 이번에 뽑은 거에 대해서 기대가 있거나 혹은 반대로 우려가 있는 것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까 우려 지점은 혹시 어린 선수들 뽑았다가 투입 안 시키는 거 이거에 대한 우려를 얘기했고요. 어린 선수들을 뽑는 거는 철저하게 여론 때문에 뽑는 겁니다. 여론 때문에 여론 뽑는다.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론을 환기하거나 혹은 그러니까 적어도 그 부분은 인지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감독도 이 선수를 뽑았을 때 혹은 뽑지 않았을 때 어떻게든 화제가 된다라는 건 감독은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미디어를 이용하는 하나의 전략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그게 전략으로 이용하지 못한다면 그거는 감독으로서 능력이 좀 없는 거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린 선수를 뽑았을 때 그게 화제가 되지 않았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으니까요. 역대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 그 등장했던 선수, A매치에 소집됐던 선수가 이렇게 되니까 또 화제가 되죠. 그 소환이 되죠. 기억 소환이. 김판근 선수예요. 당시에 왜 뽑혔냐? 당시에도 대표팀에 대한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를 바꿔요. 지도자를 바꾸는데 그게 83년 8월인데 직전에 20세 월드컵에서 날라다니는 성적을 잘 낸 박종환 감독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서. 여론 무마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여론 무마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감독은 누구를 쓰냐? 자기가 써본 선수들을 갖고 데리고 오는 그런 그럼 여론이 바뀌어요. 지금 이강인 선수, 뭐 백승호 선수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젊은 선수를 뽑는다라는 거는 물론 보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거는 2022년까지 큰 그림을 그렸을 때의 생각이고 당장은 이런 여론을 이용하는 부분이 분명히 전략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벤투 감독은 지난번에 이렇게 그 지도자들한테도 듣고 그다음 파주에 지금 사무실 역대 외국인 감독 중에 유일하게 지금 사무실을 차려놓은 감독이잖아요. 그 사무실에 들어가 보면 4년의 계획이 이렇게 붙어 있대요. 그러니까 그 큰 그림을 보고 늘 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협회에 요청했던 것 중에 협회에서 조금 당황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앞으로 4년간의 경기가 있을 날짜와 장소까지를 확정을 해달라. 라는 미리 4년 쭉을요? 네, 2022년까지. 그래서 이 장소는 우리가 이때까지 해본 적이 없다. 뭐 이런데 그런 점까지 고려를 하면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해요. 아마 그 계획 속에 지금 이강인 선수와 백승호 선수를 부른다라는 거는 미디어적으로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고 분명히 팀적으로는 이 선수들에게 뭐 뭔가를 막 기대한다기보다는 선수들한테는 동기부여를 주는 부분이 클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 선수들 더 지금 주전급 선수들한테 배우라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뭐 기량을 배우라는 게 아니라 대표팀에서의 생활,
그리고 대표팀과 소속팀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부담이 다릅니다. 전혀. 그러니까 그런 스트레스와 부담 관리를 어떻게 할지를 좀 보고 배우라는 의미가 있을 거라고 봐요. 갑자기 저는 그 여의도 팟캐스트 듣는 줄 알았어요. 네. 이게 총선 같은 큰 선거가 있으면 네.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갑자기 정치 신인들을 확 네. 데려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나 지금. 근데 감독님들이 원래 사무실이 따로 없었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과거에 뭐 외국인 감독들 같은데 오면 그 뭐라 그러죠? 그 호텔 말고 레지던스 호텔 같은데 그런 데를 하나 얻어서 그런 데를 그냥 직무신 겸 자기 생활 겸 이렇게 많이 했죠.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벤투 감독님은? 지금 파주에 사무실이 있어요. 파주에다가 그 훈련장 근처에다가 만들어 놓은 거죠. 네. 거기서 일을 하겠다가 스태프들이 따로 다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일단은 아까 그런데 워딩 자체가 저도 이제 일정하게는 동의한 부분이 있는데 철저하게 여론을 보고 뽑는다라고 하는 건 약간의 좀 오해 소지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제가 말을 좀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 오해 소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만약에 이거는 그냥 완전히 너무나 그렇게 놓으면 이미지나 여론만을 생각한다라고 되니까 그렇게 따지면 이제 논리적으로 충돌할 수 있는 게 이런 거죠. 그동안 그러면 10대에 선발됐던 많은 선수들이 다 그런 거냐. 손흥민, 기성용, 이청용이 다 그런 케이스였냐라고 보면 또 그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약간의 그러니까 그런 측면도 고려한다. 그렇게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뭐 당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맞죠? 이런 것도 좀 있겠죠. 분위기도 좀 바꾸고 그리고 또 당장은 기성용과 구자철 선수가 은퇴를 했기 때문에 그 선수들을 좀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뭐 평가전 한번 이기자고 뽑는 건 아니니까 좀 다음 월드컵 혹은 그 이상을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의미로 좀 뽑은 것도 있고 일단 이 선수들 입장에서는 증명해 보여야 되겠죠. 자기네들 증명해 보이는 게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는 저는 제가 알기로는 고민을 했다고 해요. 대표팀에서 어느 대표팀에 들 것인지.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20세, 23세 A 대표팀 다 해가지고 이번에 소집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다 될 수 있잖아요. 나이가 다 될 수 있으니까 그쵸. 이강인 선수를 어디다 넣을 것인가 고민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강인 선수 입장에서도 사실 약간 지금 조급하거나 속상한 마음이 좀 있을 거라고 봐요. 어떤 의미에서 있을까요? 1군에 등록을 하긴 했지만 거의 못 뛰고 아예 있어서. 엔트리도 못 들어가는 경기들이 많으니까 스스로도 이런 게 하나의 자기가 터닝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는 게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뭐 이 대표팀은 크게 보면 두 가지겠죠. 아까 여론을 좀 한번 의식해서 한번 바꿔보는 분위기를 한번 바꿔보는 것도 있겠고 또 하나는 중장기적으로 세대 교체 흐름을 가능성을 점검하는 게 있고 선수들 입장에서도 이게 A팀으로 왔을 때 사실 약간 자신감을 얻고 돌아갈 수도 있어요. 이런 거라든지 또 자신이 여기서 또 스스로는 한편으로 또 증명해 보이는 이런 과제들이 있는 거겠죠. 어때요? 뭐 폼피디는 또 이 대표팀 보면서 뭐 저는 일단 그 부상 선수들에 대한 공백을 좀 잘 메울 수 있을까? 부상? 네네네. 일단 지금 오른쪽 수비수에 우리가 이제 한동안 우리 대표팀을 맡아줬던 이용 선수가 지금 다쳐서 이제 김문환 선수 그리고 이제 대신에 이제 최철순 선수가 나왔는데 우리 최투지 선수 이 선수들이 과연 오른쪽을 잘 맡아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저는 남태희 선수도 지금 부상인가요? 그때 큰 부상을 당해가지고 꽤 걸릴 거예요. 사실 뭐 벤투 감독의 황태자였잖아요. 이 남태희 선수의 공백 그리고 저는 황희찬 선수의 공백도 좀 크다 생각해요. 황희찬 맞았죠. 왜 그러냐면은 이제 황희찬 선수가 뭐 우리나라에 많이 없는 스타일이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게 저는 이제 뭐 드리블 치는 것도 있겠지만. 골문 앞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런 섀도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움직임을 보임에 있어서 좀 이렇게 다들 욕을 해놓고 없으면 없다고 또 뭐라 그러고 나도 그 얘기하려고 했는데 미안합니다.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선수가 많이 없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뭐 지금 이선에 있는 미드필더진을 생각을 해보면 뭐 이재성 선수나 이청용 선수나 이제 뭐 볼을 잘 다루고 이제 패스를 잘 찔러주고 이런 느낌을 생각하지 막 이렇게 막 안으로 막 치고 들어가는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모에서 지난번에 보여줬던 아시안컵에서의 좀 공격적으로 아쉬운 면모가 잘 좀 풀릴 수 있을까. 뭐 이거랑 연결돼서 또 언제든 또 계속 나오던 결국 손흥민 활용법 이게 또 한번 나올 것 같고요. 네. 그 부분에서 저는 이번에 좀 어떨까 궁금하거나 잘했으면 좋겠다 기대나 이런 게 뭐냐면 권창훈하고 이재성 선수가 함께 뛰는 거예요. 둘의 시너지 효과가 있다고 그러니까 생각하시는 예를 들어서 벤투 감독이 4-2-3-1을 주로 쓰는데 그 이선 쪽에서 남태희 같은 선수들이 탈압박을 한다든지 기술적으로 상당히 좋은 움직임을 많이 보여줬는데 그 대체를 아시안컵 때 찾고 했는데 못 찾았어요. 그래서 뭐 손흥민 선수를 그렇게 그 롤로 한번 써본다든지 그런 상태에서 권창훈 선수가 특히 돌아온 것, 이재성 선수도 함께 들어온 것, 이 두 선수는 참 센스나 기술이 좋은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기회 있을 때마다 항상 저도 얘기했고 여러분 다 얘기했지만 보고 싶다. 벤투 감독 체제에서 권창훈과 이재성이 들어오면 어떤 플레이를 할지 진짜 궁금하다. 이 감독과의 시너지를 잘 발휘할 수 있는 스타일의 선수들이어서 저는 권창훈 선수하고 이재성 선수가 들어가게 되면 어떨까 궁금하기도 하고 기대도 돼요. 솔직히 저는 권창훈 선수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인성적으로도 참 좋은 친구고 근데 그 솔직히 최근에 경기를 풀타임으로 본 적이 없어서 좀 궁금은 해요. 근데 다만 우리가 월드컵 직전에 한창 권창훈 선수의 좋았을 때를 생각한다면 황희찬 선수의 그런 빈자리는 충분히 메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기대는 합니다. 약간 스타일은 좀 다르지만. 네, 다르지만. 그게 4-2-3-1 포메이션을 많이 쓰잖아요. 그럼 거기 이 자리에 이제 기성용 선수가 빠졌으니까 그것도 그 자리에는 아마 정우영 선수가 그래도 아무래도 벤투 감독 특성상 붙박이로 나올 것 같고. 조합에는 여기 쓸 수 있는 선수가 기성용 선수 자리에 6명 정도 있는데 그냥 2명을 4-2로 한다면 그냥 마음에 드는 선수 누구예요? 두 명을 그냥 아무나 그냥 마음에 드는 선수. 기성용 선수 대체로 하면 되겠다. 저는 정우영 선수랑 주세종 선수. 주세종 네. 황인범 탈락. 이거 약간 이상형 월드컵식으로 해도 되게 재밌겠다. 네, 그다음 대진 없습니까? 그냥 제 마음이니까요. 그러니까요. 개취지 모두들 뭐. 황인범 선수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뽑아봤습니다. 어때요? 우리 이 기자는 그 위치에? 그 두 위치 기성용 선수 빠진 게 아무래도 이제 한동안 네. 그 과제가 좀 되겠죠. 너무 오랫동안 그 잘해줘서. 자리 진짜 중요한 위치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진짜 모르겠네요. 그리고 훈련하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감독도 처음에 구상을 갖고 있겠지만 훈련하면서 생각이 바뀔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고. 예. 뭐 주세종 이진현이나 김정민이나 백승호나 다 그 위치에도 돌렸을 수 있으니까. 뭐 김정민 선수는 아직은 뭐 이렇게 당장 주전으로 쓸 것 같지는 않고 그 아주 좋은 재능을 갖고 있는 친구지만 뭐 당장 쓰려고 한다기보다는 좀 더 미래를 보고서 선발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장단점들이 있으니까 조합을 어떻게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전술적으로도 지금 뭐 오늘 벤투 감독 이야기를 보면 그러니까 한 가지 전술로는 안 가겠다라는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야지 좀. 아시안컵 그런 점에서 보면은 조금 뭐 전술적으로도 변화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구성에 따라서. 이강인 선수가 그 이 자리에 들어가는 스타일은 아닌 거죠? 제가 이제 그 포인트를 얘기하려고 했는데 제가 또 하나 아까 얘기했던 이재성 권창훈 얘기했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 김정민 얘기해가지고 저는 김정민 선수 그 고등학교 때부터 볼 찰 때 현장에서 몇 번 봤었는데 볼 진짜 잘 쳐요. 진짜 예쁘게 쳐요. 아주 저는 그러니까 당장은 아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제일 기성용 선수의 자리를 많이 좀 닮았어. 대체할 수 많이 있는. 닮았어. 키도 닮았고 딱 외모도 닮았고. 좀 훈훈하나요? 네. 예쁘장하게 네. 이렇게 호리호리하게 해가지고 네. 딱 보면 SNS만 조심하면 SNS 너무 얘기자 우리 사생활은 네네. 자유니까 SNS. 그렇죠. 자, 김정민 선수에서 뭐 아까 저도 했는데 당장은 좀 그럴 거지만 앞으로는 좀 김정민 선수 봤으면 좋겠다는 거고 제가 되게 고 포인트인데 아까 이강인 선수 저는 이제 이강인 선수를 발렌시아에서 팀 감독이 지금 마르셀리노 감독인데 저는 그 사사이 있잖아요. 네. 뭐 사사이도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 굉장히 플랫하게 세우는 수비적인 사사인데 두 줄 사사이. 여기서 네. 이강인 선수가 되게 뛸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약간 애매해. 가운데 갖다 놓기에는 수비력이 약간 문제가 걸릴 수도 있고 측면에 갖다 놓자니 이강인 선수는 측면에서 움직이는 선수가 아니니까 저는 벤투 감독이 중앙에서 뛰는 이강인 선수를 보여준다면 진짜 얼마나 잘 뛸까를 보고 싶어요. 저는 제가 발렌시아 경기 중계하면서도 그 얘기 했었거든요. 4-2-3-1 같은 데 쓰는 데서 그 4-2-3-1의 세컨 위치나 아니면 그냥 아예 중미나 이런 데서 뛸 때 이강인은 어떨까? 성인 무대에서. 이거를 대표팀에서 보고 싶어요. 이강인이 측면 말고 가운데서 뛰는 거. 그러면 이강인 선수 좀 내려와야 돼요 이쪽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뛰거나. 뭐 이재성 선수가 할 수 있는 이청용 선수가 뛸 수 있는 세컨 자리도 가능하고. 잠시만요. 그 지금 들리시는 분들은 여기서 열로 내려가야 돼요. 그러면은 작전판 그려서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만 알고 있어. 거기 좀 문제 있어요. 거기 말고 좀 더 저쪽으로. 저 유튜브 이제 하니까 이제 여기로 이렇게 그 할머니들이 택시 타고 가실 때 길 설명하시는 게 저쪽으로 가다가 좀 저쪽으로 가시면 돼요. 지금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려가면 되는 거냐고 물어봤었는데. 중앙 쪽. 그래서 주바페 얘기는 이강인 네. 선수가
어디 위치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거 써놓은 거로만 표현한 건데 그러니까 최전방 공격수 아래 위치나 아니면 중앙 미드필더 중앙 위치나 아래, 그래요. 그 중앙 어쨌든 가운데 저는 측면보다는 가운데서 뛰는 이강인 선수가 어떻게 뛸까 또 그런 전술 변화에 있는 내가 봐서 그 스타일 지금 4-4-2는 사실은 그거는 뭐 제가 봐서 잘 안 맞아요. 안 맞는데 그거는 뭐 이강인 때문에 발렌시아가 전술을 쳤으니까 뭐 그걸 얘기하는 건 아니고 또 우리 관점으로 감독 잘라야 돼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사이 했어. 근데 이 대표팀에서는 그 전술하고 좀 다르니까 네. 이강인 선수가 가운데 뛸 때는 어떤 모습일까 이거 좀 궁금해요. 어렸을 때 우리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슛돌이. 네. 아니면은 뭐 이강인 선수 짤 같은 거 우리 많이 본다고 막 짤 그 막 애기 때요? 아니 지금 요새? 발렌시아 뛸 때 막 바르셀로나 그 B팀하고 뛸 때 보면 막 혼자서 막 3-4명 막 제끼고 막 이런 걸 본다고. 그러니까 짤로 본 거잖아, 그거는. 그쵸. 근데 좀 풀로 이렇게 한번? 좀 이런 성인 딱 레벨에서 이강인이 뛸 때 어떤 감각일까? 근데 여기 써놓으신 거에는 자꾸 여기라고 해 자꾸. 위원님이 써놓으신 종이에는 이강인 선수를 약간 오른쪽에다가 주로 발렌시아에서 거기 뛰어서 갔다는 거죠. 써놓으셔가지고 왜 중앙 얘기를 하시나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가운데서 뛰면 어떨까? 근데 지금 가운데가 워낙 많아요. 되게 많아가지고 워낙 이번에 미드필더 지금 저희가 언급은 안 했지만 뭐 이승우 선수, 뭐 나상호 선수, 황인범 선수 워낙 쟁쟁한 선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고 저는 그것도 약간 궁금해요. 경쟁이 아주. 김민재 선수가 나올까요? 에이 나오겠지. 이번에 뭐 이제 이제 베이징으로 가서 이번에 전북이랑 이제 ACL 아침도 한 경기 치렀는데 이제 또 그 당시에 또 대망진창이더라고요. 네. 난 그거는 확실히 느꼈어요. 아무리 멘탈 값도 이 정도면 되면 흔들리는구나. 네, 저도 김민재 선수의 멘탈은 잘 못 들었는데 저도 축덕숙덕 와서 들었는 게 멘탈 진짜 강하다 어린 선수인데 근데 좀 짠하더라고 저도. 울었다는 얘기 듣고 제가 아는 그 강철 멘탈 맞나 싶더라고요. 네. 그 경기 저는 뭐 중계를 했으니까 다 풀로 봤는데 김민재 선수가 한 경기에 그렇게 넋이 나간 플레이를 하는 건 처음 봤어요. 한두 번 실수는 할 수 있는데 네. 계속 실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게 그러니까 평상심, 그러니까 항상 한결같은 마음을 유지하는 게 보통 운동 선수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로 꼽히는데 그게 그러니까 멘탈이 약하다라는 얘기를 할 때 그 선수의 뭐 사생활이 약하다, 뭐 정신력이 약하다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항상 항상심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느냐 갖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친구의 가장 큰 장점이 그 부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 되면 흔들리는구나라는 생각도 조금은 들어서 좀 안타까웠던 경기였어요. 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은 뭐 물론 두 경기니까 우리가 네. 3월 22일 금요일에는 볼리비아, 26일 화요일에는 콜롬비아 두 경기니까 뭐 당연히 약간 로테이션을 할 수 있고 그러긴 하겠죠. 하지만 김민재 선수가 뭐 두 경기 중에 최소 한 경기를 선발로 나오는 것은 저는 뭐 크게 지금 중앙 조합이 어떠냐면 중앙에 뛸 수 있는 선수들이 김영권, 김민재, 박지수, 권경원, 정승현. 지금으로서는 뭐 김영권과 김민재 선수가 일단 A 플랜 A라고 좀 봐야 되고 나머지 이제 로테이션 쓸 수 있으니까 뭐 김민재 선수가 그러니까 대표팀에서 회복을 해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심리적으로, 있어요. 심리적으로, 기량적으로는 물론이고, 그래서 과거에 그런 길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콜을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대표팀 감독 중에. 누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외국 클럽에서 잘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팀들을 일부러 좀 길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면은 그 선수에게는 그 당시에 뽑혔던 게 조금 뭐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여튼 간에 김민재 선수가 이번에 경기에 나와서 A매치에서 잘하고 또 많은 국민들 그리고 또 한국 축구 팬들의 그런 응원을 받는다면 그것만큼 좋은 치유와 트라우마 극복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이번에 그 나이어린 정우영 선수는 이번 대표팀에 뽑힌 게 아니죠? 네, 그 이제 미네네 정우영 선수는 U20 정정용호로 갔다. U20. 그러니까 20세 대표팀 네. 걱정을 좀 했어요. 아까도 잠깐 얘기 나오기는 했지만 유럽 클럽 팀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만약에 A 대표팀에서 콜이 온다. 그럼 이 선수는 A 대표팀 선수로 분류를 해서 그 아래의 호출을 거부합니다. 올라가면 안 내려. 네. 기본은. 네. 그래서 오늘 뭐 얘기한 부분도 그래서 아까 얘기 이강인 나오는 선수.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이강인 선수를 A 대표팀에서 한번 뽑으면 이 선수를 추후에 20세 팀에서 콜을 할 때 클럽들의 입장은 이런 거예요. 얘는 이미 그 레벨을 국대급인데. 넘어섰는데 왜 우리가
우리 자원을 여기에 이렇게 의무도 없는데 자원을 어떻게 보면은 다칠 위험을 감수하고 보내는 거니까요. 그렇죠. 해야 되냐라고 해서 설득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정우영 선수도 사실 지난해 19세 아시아 선수권에 못 나왔어요. 이 선수는 우리 팀의 A팀 선수이기 때문에 19세 팀에는 보내줄 수 없다라는 게 당시의 이야기였는데 그래도 이번에 일단은 A매치 기간이다 보니 일단은 보내줬거든요. 20세 팀에. 네. A 대표팀은 아니지만 앞으로 잘 풀어나가야 될 숙제라고 봐요. 대표팀이 아마 당장은 지금 결론 이강인 선수도 결론을 못 내린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20세 월드컵 차출과 관련해서 다음 달에는 결론을 내야 돼요. 폴란드에서 언제 하죠? 이게 5월 말이요. 5월 하죠.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정말. 이번에 이강인 멤버도 되게 선수가 좋은데. U20으로 가서 발도 맞춰볼 시간도 확실히 필요할 것 같네요. 그러면. 지금 이 기자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해 준 거예요. 이게 아마 앞으로 이슈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유럽에도 전혀 이런 사례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들의 원칙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어서 뭐 국가대표팀, 그러니까 A팀에 올라간 선수는 밑으로 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약간 불문율 같은 그런 거. 불문율? 그러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도 뭐가 있냐면 아까 이제 우리로 보면 차출에 대한 이슈가 걸리지만 그들의 입장에서 뭐가 있냐면 그게 그 선수의 기량 발전과 축구 인생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아 내려오는 게. 예. 넘어선 선수라는 그렇죠.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 주바페가 어느 정도의 뭔가 아나운싱을 너무 잘해서 높은 레벨에 올렸어. 올렸으면 그 무대에서 또 계속하면 더 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밑에가 뭐 필요하다 내려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 일은 더 잘할 수는 있지만 근데 나에게는 동기부여나 뭐 기량 발전하는데 별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선수를 발탁해서 늘하는 거야. 그 어린 선수들은. 네. 올린 선수는 그 계속 높은 레벨에서 계속 뛰게 해라. 계속 더 높게 더 높게 가게 하고 그 선수를 올린 대신 밑에가 비잖아요. 그건 더 다른 선수를 발탁해서 넣어라. 더 많은 선수층을 넓혀라 이런 거죠. 그 선수도 자꾸 올린 선수를 내리는 건 그 선수에게도 좋지 않다는 거죠. 이게 그들이 갖고 있는 원칙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급하면 다 쓰는 거지. 국가대표팀도 쓰고 23세도 쓰고 20세 야 올림픽은 안 중요해? 20세 월드컵은 안 중요해. 우리는 1인 논리가 강하잖아.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대회에서 성적을 내는 게 더 중요한 중요하니까. 거고 그들은 사실은 20세 월드컵 그냥 거기 뭐 올림픽 이들이 유럽이 굉장히 대단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한때는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한때는 20세 월드컵 같은 거 주전들이 막 나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즘 20세 월드컵은 그 정도로까지는 안 보내. 나이 어린 선수들이 A팀을 그 나라에 뛰잖아요. 그럼 이 선수들을 밑으로 안 내려요. 그러니까 음바페가 지금 몇 살이에요? 이제 19인가 20? 네. 뭐 만으로. 음바페, 뭐 레시포드 이런 선수들이 다 20세 월드컵 우리 2017년 20세 월드컵에 나올 수 있는 연령대였지만 내보내잖아. 안 나왔죠. 그들도 우승하려면 내보내는 게 맞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거는 다른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면 되는 거고 음바페는 더 높은 레벨에서 월드컵 뛰면 되는 거죠. 어려. 98년생이에요. 그러면 이제 생일 안 지났으면은 20살인가요? 20살. 그러네요. 네. 주바페와 그러니까 은바페 나이 차이가. 이렇게 어린 선수들이 기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하고 약간 좀 다른 건데 요거는 이제 우리도 슬슬 이슈가 될 거예요. 그러게요. 저도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네요. 오히려 좀 더 기량이 어떻게 보면 약간 낮은 선수한테 좀 더 기회를 주고 그 선수들한테도 좀 동기부여도 오히려 더 될 수 있는 것 같아서 충분히 기회를 고민거리- 주는다라는 그런 네. 것보다는 20세 월드컵과 23세 월드컵의 올림픽의 기능을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우리는 관점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한국 축구의 성장이라는 거를 보지만 그 외국에서는 클럽 입장에서는 선수의 성장을 보는 거예요. 이 그렇죠. 친구가 여기에서 성장할 수 있느냐. 이 대회를 나감으로 다르지. 해서. 조금 달라. 그러네. 그럼 이강인 선수는 어쨌든 지금 A 대표팀에 들어온 콜을 거니까 했으니까.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뭐 안 된다 되는 건 된다는 아니에요. 아닌데 이제 우리는 아마 제가 봤을 때 20세 월드컵도 나갈 거예요. 다 뛸 겁니다. 올림픽도 부르고. 올림픽도 뛸 거고 다 뛸 아니 겁니다. KFA는 사활을 걸고 설득을 하는 무조건 거죠. 데려오려고 하겠죠. 네. 네. 또 티켓 파워도 될 거고. 또 아마 그러니까. 그런 여론도 강하겠죠. 왜 이강인은 왜 다 불러야지 이렇게 또 강할 겁니다. 그리고 근데 그 감독도 정서 차이를 분명히 인정해야 된다라는 네. 거죠. 그리고 그 부분을 지금 협회에서 잘 풀어야 될 굉장히 큰 숙제예요. 왜냐하면 이강인 선수는 국내 에이전트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설득을 하는 루트가 KFA가 구단에 다이렉트로 연락하는 방법 1.
2 아버지에게 연락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일이 잘 안 됐을 때 쉽지 않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여하튼 이게 한국적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던 건 그러니까 어찌 보면 유럽의 상황과 그렇죠. 그리고 뭐 그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논리 혹은 우리도 한번 좀 생각해봤으면 좋을 정도를 얘기하는 거고 한국적 상황이라는 건 있어요. 우리는 아직도 역시 뭐 대한민국 대표팀이 모든 연령별 대회에서 다 성적을 내는 걸 좋아하고 또 원하고 두 번째는 올림픽과 아시안 게임은 다른 이슈가 걸려 있죠. 병역 문제. 병역 문제가 걸려 있어서 그거는 선수들도 사활을 내가 걸고. 나와서 네. 계약서에 넣습니다. 보통. 그런 한국적 상황이 있어요. 그건 있긴 있죠. 근데 병역에 걸려 있는 대회는 보통은 선수들이 계약 사항에 넣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차출할 의무가 없거든요. 그 상황에서 감독이 바뀌든 누가 바뀌든 그래서 죽어도 못 보내준다라고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약 조항에 넣는 거예요. 그렇군요. 복잡한 그러니까 세계야. 이게 그러니까 축덕수덕이니까 한번 얘기해 보자는 거죠. 그건 한번 사실 이거 지금 명답 뽑아놓고 다 뭐 그냥 이럴 수 있는데 한 번쯤은 분명히 한번 생각해볼 이슈가 될 겁니다. 우리도. 네. 사실은 올리면 안 내리는 게 맞아요. 네. 올리면 안 내리는 게 맞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혹시 뭐 다른 또 포인트 있을까요? 뭐 대표팀에서? 여자 월드컵 얘기. 여자 그 따로 부분? 얘기하죠. 따로. 지금 뭐 여자 월드컵 따로. 여자 월드컵을 따로 얘기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사실 오늘 저는 무슨 생각이 좀 들었냐면 오늘 파주에서 명단 발표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는 기자들이 원래는 보통 축구회관에서 하잖아요. 그러고서 저녁에는 오후에 23세하고 20세 대표팀이 소집이 돼요. 그럼 기자들이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겠지. 네. 왜냐하면 빨리 들어와서 기사를 또 써야 되니까 그거를 막고 20세, 23세에도 홍보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 파주에서 명단 발표를 한 것도 있어요. 고려한 부분. 거기서 소집을 또 하니까 한꺼번에 결국에 하자. 남자 대표팀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사실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최근에 여자 대표팀이 올해 월드컵에 해가 있다 보니까 소집해가지고 프랑스에서. 호주에서도 경기를 하고 왔죠. 근데 저는 조금은 좀 지난주에 또 3월 8일이 여성의 날이었잖아요. 이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조금은 우리도 여자 축구에 대한 그러니까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이런 부분에서 좀 오늘 여의도스러운 발언을 많이 하네요. 좀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나. 기자님을 전에도 그 우리 축덕수덕에서 한 팬이 물어봐서 저도 물어봐서 알게 된 건데 A 대표팀 선수들이 남자 A 대표팀 선수들이 모이면 소집 기간에 하루에 10만 원의 훈련 수당을 제공합니다. 뭐 큰 돈이라고 보면 큰 돈이고 적은 돈이라고 보면 적은 돈이지만 일단은 수당을 제공해요. 네. 여자 A 대표팀은 5만 원을 줍니다. 2배나. 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시나요? 저는 문제가 달라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그거는 왜 A 달라 진짜? 대표팀으로 소집된 건데 왜 달라요? 어느 급으로 맞춘 거냐면 남자 23세급으로 맞춘 거예요. 왜?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자 대표팀 이건 말이 안 된다. 그 수당이 그러니까 23세 남자 대표팀이랑 똑같아. 그러니까 맞춘 거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비교할 수 있으면 그렇게 비교할 수 있다는 말씀 같은데. 왜요? 야 이거는 진짜 문제다. 그리고 올해는 특히 여자 월드컵이 열리는 해고. 그게 무슨 기준이야? 네. 그러게요. 기준이 없어요. 그리고 좀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과거에도 여자 대표팀이 이동을 하는데 일반석, 그러니까 이코노미석을 제공을 해서 그때 한번 화제가 됐던 적이 있었죠. 문제 제기가. 근데 그 이코노미 비즈니스 같은 경우에는 좀 그 규정 같은 게 있지 않나요? 있어요. 있어요. 거리가 아니라 예를 들면 뭐 그냥 국가대표팀 그것도 있고 네. 예를 들면 뭐 23세 청소년은 어떻게 한다 이런 건 있어요. 근데 그게 남녀가 다르다고요? 네. 야 이거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만약에 뭐 국가대표팀은 뭘 하고 좀 체구가 작거나 아니면 뭐 청소년은 만약에 좀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연령별은 근데 그걸 남녀로 구별해 버리면 같은 국가대표인데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규정을 어느 정도까지 손봤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고 최근에는 그래도 좀 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도 그래서 안 그래도 확인했는데 이번에 호주에서 A매치가 열렸잖아요. 네, 그래서 지소연, 조소연 선수는 비즈니스를 타고 왔대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해주고 있는데 규정 정비는 제가 보기에는 좀 미흡한 것 같아요.
확실하게 이제 명문화를 시키는. 알아는 봐야 되겠다. 네. 그렇죠. 이게 그리고 만약에 그 맞다면 이건 말이 근데 안 되지. 사실 전 세계적으로 같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3월 8일에 어떤 일이 또 있었냐면 미국 여자 축구 선수들이 미국 여자 축구 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했습니다. 차별적 대우에 대한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그 출전 수당도 낮고요. 그러니까 대표팀에서 일정 수준을 냈을 때 그 수당도 낮고 포상금도 낮아요. 그건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예를 들어서 손흥민 선수가 우리 등급에 따라서 차등해서 포상금 지급하잖아요. 뭐 월드컵 진출을 했을 때, 월드컵에서 16강 이상을 했을 때 다릅니다, 금액이. 그럼 선수들마다도 달라요? 선수들마다도 다른데 그 총액도 달라요. 남자 팀과 여자 팀에게 지급되는 총액이. 개개인 선수별로도 지금 지급되는 돈이 다르단 말씀이시죠? 달라요. 네. 그거는 뭐 근데 그럴 수 있어요. 왜냐면 최종 예선에서 한 경기를 뛴 선수와 그 이슈가 한번 있었어요. 뭐 10경기를 뛴 선수가 같이 받는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어서 그거는 이제 3단계로 등급, 그러니까 출전 시간에 따라서 다른 건 좀. 그러니까 만약에 뭐 그거야 그 안에서의 활약도를 그렇게 정량화시키겠다라고 하면 뭐 그건 뭐 그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애초에 총액도 다르고 이러면 좀. 네, 여자 대표팀 성별의 문제로 나눈다라고 하는 건 그럼 무슨 기준이지? 그래서 저는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려 합니다. 해야죠. 네,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아무튼 처음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문제 제기를 이게 해야 우리 된다고 사회가 생각해요. 갖고 있는 사실은 굉장한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요즘 있는 예를 들어서 그런 양성 평등에 대한 문제 이슈들이 민감한 게 있고 풀어야 될 과제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 대한 고민들을 좀 가져줘야죠. 말이 안 되잖아요. 차별적으로 너무 가져가주는 거. 네, 여자 대표팀도 이제 가슴에 태극마크 달고 이제 그런 열심히 뛰는 선수들인데 이렇게 이건 좀 몇 가지 확인 좀 해볼 것도 있겠네요, 그죠? 확인 좀. 근데 홍보하는 면에서도 약간 좀 더 그럼요. 훨씬 좀 적은 것 같아요. 여자 대표팀의 경기라던가 모르는 사람들도 훨씬 많고 SNS 상에서도 확실히 이 화제되는 이 빈도수가 다르니까 그런 것도 너무 똑같이 홍보하는데 해야 되는 게 이번에 아닌가. KF에서 영상 재밌는 거는 한 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여자 축구 볼래? 뭐 이런 거. 그건 재밌었는데. 근데 이제 아마 축구협회에는 그런 논리나 그런 현실은 있겠죠. 그러니까 대표팀의 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입과 그렇죠. 수익을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에 대비해서 지출 규모를 결정한다 이럴 수 있겠지만, 근데 그런 게 나눠야 될 게 있고 나누지 않아야 될 게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조금 더 그 고민을 축구협회가 좀 더 세련되게 해야 되겠네요. 이거는 그렇게 나누는 건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선수들은 좀 불만이 많아요. 그래, 당연히 당연히 많겠죠. 기분 안 좋지. 기분 안 좋은 문제가 아니라 이건 좀 고쳐야지, 시정해야지. 그러니까 지소연 선수 만나면은 늘 얘기 듣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지소연 선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특히 기자들이 함께 취재하는 장이 열리는 게 보통 언제냐면 동아시안컵이에요. 동아시안컵. 남녀 같이 하니까. 남녀를 같이 하는데 해외에서 하면은 일자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이 안 갈 이유가 없습니다. 여자 대표팀 취재를. 보통 때는 선택을 하지만 그때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가면 그 기회에 여자 선수들이 많이 그런 문제 제기를 해요. 근데 이제 이거는 더 확대하자면 양성에 대한 문제, 양성 평등에 대한 문제 이슈도 있겠지만, 젠더 이슈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여자 축구가 그 남자와 비교되는 거 말고도 그 자체가 굉장히 열악한 게 많아요. 이건 진짜 여자 축구에 내려가 보면 정말 그 정도예요라고 하는 것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 아마 나중에 한번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자 축구를 한번 초대해서 그냥 뭐 여기서 뭐 월드컵 성적 이런 거 말고 그냥 아주 솔직한 그런 고민들 이런 걸 들어봐도 이적 같은 거 이런 것도 쉽지 않아요. 팀을 옮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자 월드컵 올해 열리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네, 나중에 한번 더 저희가 8일에 고민을 또 해보죠. 네. 6월 8일이 적군입니다. 자, 그럼 나머지는 이슈 단어별로만 짧게 한번 정리해 보죠. 일단 ACL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와, 전북이 확실히 뭐 아까 김희준 선수 얘기는 했지만 힘이 있네. 이거 어때? 주말 봤어요? 베이징하고 경기? 전 직접 보지는 못했고 그냥 기사로만 접했는데 네네네. 이제 워낙 김민재 선수에 대한 기사도 뜨거웠고 이동국 선수에 대한 기사가 되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이동국 선수가 그날 대안 선수를 제치고 가장 최다골을 기록한 선수로 또 하나 꼽히고 또 넣으면서 네, 대단한 선수인 것 같아요. 41살의 선수인데
다시 봤습니다. 전- 대구 대박이 아빠로 저는 좀 더 그러니까 익숙해져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익숙해져 네. 있었는데 역시 저야 뭐 신인 때부터 봤으니까. 네, 근데 저는 대박이 아빠로 접한 적이 더 많았어가지고 요런 중에 그게 있더라고. 이제 02년 이제 2002년 선수들 다 은퇴했는데 아직까지 1998년도에 뽑힌 이동국 선수가 뛰고 있다고. 진짜 언제요? 언제? 98년 월드컵 때. 98 프랑스 월드컵에. 98 월드컵 때 이강인 이승우였어요. 아 그쵸. 그렇게 얘기하면 쉽지. 그렇게 얘기하면 쉽지. 예. 근데 그 선수가 아직까지도 이제 프로 무대에서 펄펄 날아다니는 게 네. 진짜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20년 뒤에 이강인 선수를 보고 있으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봤어 신인 때. 뭐. 저도 신인 때 내가 봤어. 기억한다고 그러니까요. 그때도 팟캐스트 저랑 같이. 근데 저는 이동국 선수 이날 뛰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참 그 세월의 깊이만큼 볼을 참 여유 있게 잘 차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한참 젊었을 때만큼 그런 움직임은 안 나오지만 내가 어디로 뛰어야 하는지, 얼마만큼 뛰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탁탁 판단해서 볼을 너무 편하게 쳐요. 막 조기 축구회 같은 데 가면 이런 어르신들이 볼 정말 편하게 JR 차는 분들 고수 있잖아요. 같죠. 제아이 고수 같은 느낌. 아, 약간 덩치도 좀 있으세요 그런 분들이. 저런 게 바로 그리고 경험이구나. 약간 이동국 선수는 전북이 경기를 할 때 뭐 경기 흐름이 잘 안 풀린다거나 뭔가 그럴 때 딱 한 번씩 교체로 카드로 꼭 내밀더라고요. 그런 그러니까. 여유로운 거에서 이동국 선수가 그 중심을 잘 잡는 게 아닌가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ACL 같이 국제 무대에서는 네. 더 통할 수 있겠죠. 그렇겠죠. 대구는 이 멜버른 빅토리를 또 3대1로 잡았는데 원정 가가지고 이 세징야는 그냥 와 원더골 저는 진짜 그거 깜짝 소름 놀랐어요. 돋던데. 진짜. 날아다니. 와, 이 에드가 선수가 헤딩으로 탁 떨어주고 거기 발리슛 거의 터닝 발리슛에 가까운 진짜 이쁜 골을 한 개 넣었죠. 아, 지난주에 대구 가가지고 대구 갔었어요? 김승원 선수 만나가지고 아 대구 요즘 왜 이렇게 잘해요? 뭐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 저 사장님이 에드가하고 세징야를 잡아주셨어요. 아 어려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줄로 정리를 하더라고요. 아, 근데 요새 대구는 김대원 선수도 진짜 잘하는 것 같고 뭐 조현우 선수 김승원 선수도 잘해요. 그러니까 사실 원래는 제가 얼핏 듣기로는 23세 두 선수 다 뽑혀야 되는데 그 한 팀에서 그러니까 지금 시즌이 중이잖아요. 그리고 한 팀에서 둘을 뽑는 게 조금 그렇지 않냐라는 게 좀 고려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대구는 영입을 많이 하진 않았지만 진짜 두 선수 잡은 게 네. 그리고 진짜 대박이더만요. 둘은. 세징야 선수는 이번에 또 그 아시안 챔피언스리그 1라운드 최고 선수에 또 뽑혔다고 그러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너무 잘했어요. 세징야. 자, 뭐 어떻게 귀화시킬까요? 아 이번에 그거 있었잖아요. 자막 실수. 에드가 선수한테 이게 국적 대한민국이라고 떠가고 언제 귀화했냐고 그런 거 있어요. 귀화했냐고. 나도 모르게 귀화됐네 그런 거 있어요. 아이 제이. 자, ACL 그 UCL 유럽 챔피언스 리그는 이번에 아주 충격적인 결과들 특히 레알이 아약스한테 야 아약스도 근데 진짜 잘했어요. 네, 그 어린 아디다스 선수들. 네, 너무 잘하더라고요. 대용이라든지 데리트라든지 워낙 뭐 좋은 선수들이 많이 근데 레알은 좀 무너졌더라. 너무 각기 놀더라. 그만큼 뭐 호날두의 역할이 컸을까? 이게 뭔가 호날두를 보면 이 스타 중에 스타라고 해야 될까? 요새 레알 마드리드를 보면 구심점이 없는 느낌? 이게 뭔가 뭉치는 느낌이 전혀 없어. 오늘도 뭐 불화설한 게 떴고. 아니 원정 가서 이기고 홈에서 사실 비기기만 해도 되는 건데 야 그거를 그렇게 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약스가 물론 잘했다고 하더라도 레알이 약간 요새는 좀 다 모레알 네. 각기만 움직이는. 그리고 타디치 선수의 그 마르세유 턴을 보면서 야 이건 뭔가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생각하나 레알을 이렇게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러니까 팀이 무너져서 그래요. 레알이 무너진 거. 아까 호날두가 떠난 거에서 뭐 스트라이커 한 명 부족 이게 아니라 구심이 없어요 팀이. 그러니까 누군가 이렇게 막 그 경기할 때 구심을 잡아주는 선수 안 될 때는 막 윽박도 지르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냥 맹해. 감독도 약간 좀 맹하고. 네. 누가 하나 딱 잡고 이끌어주는 주장이 이럴 때 좀 해야 되지 않나요? 주장이? 근데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는 또 그 라모스 같은 경우는 또 고의로 경고 받아가지고 그거 걸려가지고 징계 받았잖아요. 왜 고의로 경고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약스는 쉽게 이길 거라 생각을 하고 그 전 경기로 경고를 하나 받아버린 거야. 다음 라운드도 경고 털고 들어가려고. 고의 경고를 받아버린 거지. 그걸 알고 유럽 축구 연맹에서 너 고의로 받은 거지. 나중에 사후 조사해가지고 징계를 줘버렸어. 못 뛰어나 앞으로. 두 경기인가? 와우. 우습게 보다가 데려가. 그런 우습게 본 상황 거죠. 맞지? 진짜 우습게 봤네. 아약스 정도도 이기니까 나 없어도 이길 수 있으니까 그 전에 경기를 받아버린 거야. 운이 안 따라준 것도 맞긴 맞아요. 그러니까 뭐 측면 수비수 계속 부상으로 경기 중에 나가게 됐고 그 다음에 골대 2번 맞추고 그렇더라도 그러니까 홈인데. 네, 홈인데 내 골은 좀
네, 9년 만에 8강에서 떨어진 레알 마드리드. 근데 레알은 아마 많이 바꿔야 될 거예요. 아마 감독도 아마 바뀌어야 될 것 같고 조만간에 좀 바뀔 거라는 얘기도 있는데 선수들도 좀 변화가 커야 될 거야 아마. 지금 라리가에서도 문제잖아요. 네. 여기 지금 챔스만 떨어진 게 아니니까. 자 마지막 요거 얘기하고 이제 정리하면 될 것 같은데 그 맨유는 정말 어마어마한 말도 안 되는 정말 이거 이런 역전골 이거 어떻게 이겼지? 그것도 네. 상대가 파리고 요즘 파리면 뭐 PSG. 네. 파리 생제르맹 유니폼 입은 팀. 음바페. 갑자기 왜 이렇게 목소리가 높아졌나요? 원정 경기였는데 야 이거 진짜 그 시간대도 그렇고 완전히 99년에 있었던 그 바이에른 뮌헨 잡았던 완전히 그 숄샤르하고 그 경기하고 똑같더라고. 디마리아 더비라고도 또 불렸죠 이 경기는. 네. 맨유가 좋아요. 그래서 저는 토트넘이 더 위험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계속 치고 올라오고 프리미어리그 있어서. 안에서도 프리미어리그 안에서도 물론 맨유가 오늘 새벽 요거 오늘 새벽에 아스날에게 좀 지긴 했지만 맨유가 지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토트넘은 약간 하향세고 리그에서는 나머지 팀들은 뭐 첼시가 또 약간 비교해서 그러긴 하지만 다 올라오는 흐름이어가지고 그러긴 하고 여기서 약간 핸드볼 논란이 있었는데 뭐 핸드볼은 요거는 보기에 따라서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장면이긴 했어요. 안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안 줄 수도 있죠. 안 줄 수도 있죠. 만약에 그 정도 가까운 거리에서 슈팅을 이렇게 때렸는데 볼이 날라와서 팔로 향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줄 수도 있는 게 몸을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핸드볼 규정에서 잘못 알고 있는 일반 상식이 뭐냐면 붙였냐 안 붙였냐를 자꾸 기준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그건 아니에요. 팔을 몸에 붙였어도 붙인 상태로 볼이 날라오는 걸 이렇게 내가 몸을 움직여서 딱 붙었다. 팔에 닿았다. 그러면 그건 줄 수 있어요. 몸을 붙였냐 안 붙였냐는 기준이 아니에요. 동네 축구에서는 근데 붙였잖아. 여기 어디 위야 어디 아래야 막 이런 근데 거 하고 키벤베가 있고. 붙인 상태에서 몸을 돌리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의도를 있었다고 봐도 문제 없어요. 되게 어렵다. 어려워요. 좀 네. 어렵죠. 인텐션 특히 이제 의도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인텐션을 어떻게 알아 내가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사실 없었는데. 그러니까 아주 틀린 말은 아닌 거예요. 붙였다라는 거는 내가 최대한 피하려 했다라는 거를 이제 하는 얘기니까. 저는 그래서 이 핸드볼 규칙을 좀 한번 개정했으면 좋겠어요. 확실하게. 그런 얘기가 지금 있어요. 네. 그렇게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그냥 다 하면 뭐 하자. VAR 봐도 지금 헷갈려하고 뭐 그렇게 논란이 만드는 게 있는데. 있어요. 그냥 무조건 손에 닿으면 그냥 불자라는 복잡하니까 걸로.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니까 논란이 일어나니까 그런 얘기도 있어요. 추진하겠다는 얘기도 있고. 자, 네. 네. 오늘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뭐 더 혹시 더 못다한 이야기 많이 얘기했죠? 네. 많이 얘기하셨고 오늘 다음 주에 또 보는 걸로 하고 자 그러면 축덕과 추갈모시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 16번째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